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올해 안에 소비라든지 공제 항목 등에 내가 지출을 해야 연말정산을 또 제대로 잘 챙겨서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네.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월세. 이거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직장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면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월세 한 5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럼 1년으로 따지면 12개월이니까 한 600만 원을 월세로 낼 거예요. 네. 그럼 돌려받는 금액은요. 연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제 15%, 17% 두 개가 있습니다. 연봉 정확하게는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좀 작다, 이하다라고 하면 17%를 적용받고요. 그래서 1년이면은 10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5,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다. 라고 하면 조금 줄어들어서 15%를 적용받아서 9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월세 5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연말에 한 90만 원에서 10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거의 두 달치 월세네요. 두 달치 월세요. 꽤 큽니다. 네. 다만 이제 무한대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엔 한도가 있습니다. 아하. 연간 월세액이 1,0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세액 공제 형식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낸 세금 그 자체를 이제 돌려받는 거니까. 예. 근데 혹시나 나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사는데 나는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가능합니까? 네, 조건만 맞는다면 다 가능하세요. 실제로 법 문구에서는요. 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고요. 심지어는 고시원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켜야 될 게 주택의 규모라든지 가격 조건은 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다거나 아니면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네, 주택이요. 그리고 계약서상 주소지랑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월세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을 체결도 본인이나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내가 월세를 지급했다라는 증빙 서류가 되는 뭐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무통장 입금증 등이 필요하니까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세액 공제는 되지만 너무 큰 집이나 비싼 집은 안 해준다. 이런 거네요. 전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세는? 네, 월세만 혜택 주면 안 되겠죠. 전세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름이 좀 길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건데요. 항상 어려워요. 네, 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 마련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은 그 원금이랑 이자 갚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해주느냐? 내가 1년 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한 300만 원을 상환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다만 이제 연간 최대 한도는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제 대출받은 사람은 근로자, 직장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의 크기는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대출 받았다라는 게 전세 자금으로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입주한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동안 발생했던 대출에 대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요. 뭐 대출금을 갚았다라는 대출금 상환 내역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과 이거 전세 임대차였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원리금 상환을 했다라는 뭐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제 받아야죠. 맞습니다. 근데 월세는 아까 세액 공제 그러니까 낸 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거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 방식이 다른 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름이 비슷하죠.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데 먼저 소득공제를 설명드리면요. 이건 네. 내가 번 소득에서 미리 어떤 비용이나 지출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마트에서 내가 1+1 상품을 구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서 세금 공제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쉬운데요.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바로 할인. 맞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내야 될 세금에서 바로 얼마를 깎아주는 건데 네. 마트에서 계산 바코드 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쿠폰으로 할인을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랑 절세는 왜 연말정산 방식이 하나는 소득공제고 하나는 세액공제냐? 그러게요. 월세는요 매월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이렇게 지불하는 형태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이긴 한데 매달 반복적으로 임대료를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금도 직접 바로 깎아주는 방식이 조금 더 적절하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집주인에게 돈을 월세를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놓고 나는 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즉 내가 번 돈 중에 일부를 대출금 갚는 데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방식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반전세는 어때요? 반은 전세고 반은 월세다.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전세로 살고 있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1억짜리이면서 월세 30만 원에 사는 이런 반전세에 살고 있다면 네. 연봉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을 대출 받아서 원리금도 갚고 있고요. 전세 보증금 그리고 또 월세도 집주인에게 또 내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1+1 제품을 사고 나서 나올 때 또 계산할 때 할인 쿠폰으로 한 번 더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도 해당하고 내가 네. 전세 소득공제 조건에도 맞는다면 혜택을 둘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거네요. 네. 또 하나 그 내 집 마련했어도 사실 거의 절반이 은행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리금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내 집 마련했어도 주택담보대출 끼고 있는 분들을 위한 그 연말정산 요 팁도 알려주세요. 네, 월세도 혜택이 있고요. 전세도 혜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1주택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시가가 5억 원짜리 주택을 사가지고요. 내가 대출 이자로 연간 1,000만 원을 냈다고 한다면 그 1,0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근데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이다거나 아니면 주택을 샀으니까 1주택자까지는 혜택을 줘요. 뭐 2주택자인 다주택자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주택의 가격인데 주택 취득했을 때 당시에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취득할 당시, 살 당시의 기준 시가이기 때문에 내가 산 다음에 이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취득했을 때 당시의 가격이나 아니면 기준 시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계속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한도는요 최대 2천만 원까지고요. 대출 받는 목적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담보 설정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이 점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 네. 대출을 누구 명의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연말정산할 때도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을 마련을 하면 이 명의는 누구로 할지도 고민, 그리고 대출도 누가 받을지도 고민을 해야 돼서 네.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대출을 빌린 사람, 차입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집 명의는 아내 명의인데 대출을 남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계속해서 갚고 있는데 이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집 명의는 아내 명의로 돼 있고 대출을 빌린 사람은 남편으로 돼 있어서 이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자주 있는 일은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인데 대출은 남편 혼자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갚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남편 같은 경우라면은 본인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내는 대출의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빌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 대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명의자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소유 지분율이라든지
아니면 명의 등도 다 공제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집을 마련할 때는 이 명의는 누구로 할지, 대출은 누가 받을지, 그리고 이 채무는 누가 어떻게 비율로 분담을 할지도 미리 설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좀 일치되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또 이게 은행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것도 연말정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요. 가족같이 일반인에게 빌린 돈으로 내가 주택 임차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빌린 주택 임차 자금, 전세 자금, 뭐 이런 원리금 상환액도 몇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제 빌리는 사람은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는 3.5% 이상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일 전후 한 달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족한테 빌린 돈은 되지만 회사, 법인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제회, 일반 법인에게 빌린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뒀으니까는 이 부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뭐 임직원들에게 뭐 가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 네. 또 하나 뭐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게 아니라 네. 신용 대출, 뭐 비상금 대출 이런 거 받으신 분들도 이게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쉽지만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금 대출은 연말정산 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네. 세금 공제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목적이 있는 명확한 대출만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는 돈만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성격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 용도가 주택이어야 돼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기준이 다 정리가 되는데 네. 이렇게 신용대출로 만약에 받아서 집을 샀다라고 하면 이자 공제가 안 되니까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안 되는 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뭐 비상금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카드론,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근데 뭐 다 안 되느냐 대출이라고 혜택 주는 게 하나만 더 있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인데요. 이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아서 내가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올해 100만 원을 갚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15%인 1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공제 받았어야 됐는데 놓쳤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 집 마련은 했는데 그때 깜빡했다. 아니면 월세 냈는데 공제 신청을 놓쳤다. 이런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놓쳤던 공제는 경정 청구라는 방법으로 다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라든지 아니면 월세 공제를 그 당시에 신청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내가 받았어야 할 공제가 있었어요라고 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이 신청 가능한 기간은요. 보통 5년 내에 신청하면은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5년 이내에 경정 청구. 네. 주담대 같이 이렇게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만약에 놓쳤다고 한다면 이번에 다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등의 요건들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이 점 그때 잘 확인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상품도 좀 살짝 볼까요? 네. 예적금 중에서 세금 혜택 있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축이나 뭐 예적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네. 특별히 법에서 정한 몇 가지가 혜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주택 청약저축인데요. 네, 청약저축은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인데 여기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게 주택 청약저축 공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또 처음에 소득공제 신청할 때는요. 청약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난 주택이 없어요라는 무주택 확인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2024년 기속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연 납입액 한도가 300만 원으로 기존보다 60만 원 더 올라갔고요. 또 공제 대상이 예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었는데 배우자까지도 확대돼서 배우자가 이 저축에 가입을 하고 납입까지 했다면은 세대 합산으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챙겨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셔야죠. 그리고 정순자님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는 사람들은 혜택 어떻게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뭐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소득공제나 네.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쉽게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라 네. 사업소득,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혜택을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딱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요 점도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월세, 똑같이 전세 살고 있는데 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제해주고 네.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인 사람은 안 된다. 네, 이건 좀 안타깝죠. 그래요? 이건 저도 몰랐네요.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